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도 명의신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이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그 명의신탁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여지가 계속 주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헌 소송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소한 차이로 아직까지는 합헌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세금으로 다룰 일은 아니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과태료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세금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거는 아주 옛날 우리가 과세 정보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지역 담당제 98년 이전에 지역 담당제로 이렇게 세수를 걷는 그런 시절에 필요했던 제도이지 지금과 같이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시대에서 굳이 명의신탁이라는 폐해를 감소해 가면서까지 그거를 세법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고요. 무심코 빌린 명의 때문에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인 약자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를 좀 부각을 해서 글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명의를 빌려준 그 사례들을 한 6개인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로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법이 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로서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게 자본금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한데 그때 그 예전 당시에는 발기인들이 7인, 5인, 뭐 3인 이런 식이었으니까 자기 혼자만 회사 설립할 수는 없으니까 발기인들도 필요했고 회사 임원들도 필요했습니다. 또 그럴싸하게 회사 외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형, 동생, 조카, 처 그리고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임원이나 주주로 이제 등재했습니다. 갑이 알아서 이제 등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 경영 갑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기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니까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은 또 이제 회사 종합건설 등록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큰 액수의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16억으로 이제 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다시 30억으로 증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위장납입입니다. 위장납입이라는 거는 자본금만 넣고 다시 빼가지고 빌린 돈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1억 원당 15만 원씩 이자를 주기로 하고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게 강남 테헤란밸리 가면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이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항시 회사가 어려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억 원을 매각하기로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마음을 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이제 일단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차일피일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서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계약금은 이제 자기가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의개설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안 줘버린 겁니다. 명의개설은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대금을 한 푼도 못 받고 회사 명칭은 이제 그 사람이 뭐 다른 자기 이제 비건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을 수십 차례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사기를 치는 거죠. 남을 속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사무실로 이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무실로 세무공무원 2명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비건설의 주식 변동 상황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판 그 B한테 B가 이제 또 뭔가를 그 회사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서 안테나에 걸려가지고 주식 변동 상황 그 조사를 하러 나온 겁니다. 하러 나오니까 현지 조사 나와 보니까 갑은 다 주식을 양도했는데 왜 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내죠.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명의신탁 증여죄입니다. 회사 설립하기 위해 친척들 명의로 주식 분산을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돼가지고 명의 빌려준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에게 세금이 나간다는 그 말을 조사자한테 듣고 사정을 한 거죠. 사정을 해도 그런데 그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자신의 무식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친척들한테 알려지면 이거 어쩌지 하면서. 근데 그 친척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매형, 동생, 조카, 처. 갑은 조사자에게 엎드려 빌면서도 친척들에게 제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조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제가 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서를 쓰래요. 그래서 확인서를 기꺼이 썼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썼던 확인서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뭐라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기껏 그렇게 협조해 줬더니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매형 앞으로 4억 6,600만 원, 동생 앞으로 2억 3,600만 원, 조카 앞으로 7,100만 원, 본인에게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1,800만 원, 그리고 법인세 합계 7억 9천만 원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신용불량으로 등재한다는 통보장이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집으로 통보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아닌 밤에 홍두깨시라고 날벼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매형이나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은 그 통보장이라든지 이런 고지서 보면은 기겁하죠. 이제 기절할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 상황은 명확한 거죠.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가정이 점점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압류해서 공매해버리니까 설령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불량자 은행연합회에 통보한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신용불량자로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을 본인들이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갑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땅 조그만한 것과 아파트를 다 압류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자꾸 싸우게 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왜 명의를 빌려가가지고 당신이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자가 성질 나죠. 내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다 같이 먹고 잘 살려고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것도 몰라보고 막 하면서 그러면 큰 소리 나오고 욕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37살 동생은요, 4살, 2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과 그래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자로서 이제 사회생활의 규제를 받아 어떻게 이제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동생 집안도 가정이 파탄지경이고 32살짜리 조카 역시 3살, 1살의 애들과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는데 그 화목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전체적으로 생존의 고통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어쩔 수 있습니까? 조세불복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심정은 차라리 무식한 이 한 목숨을 끊어 여러 가족들에게 속죄하고 싶으나 다른 가족들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이 이제 소송까지 해가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본인은 무식하여 잘은 모릅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요? 본인은 가장 납입을 했다 해서 700만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없다 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세무조사에서는 명의 빌려준 친척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증여했다고 증여세를 부과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을 나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중개 없는데 중개 없다는 증명을 또 나보고 하라 하니까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러 여러 변호사들을 만나봐도 현재로서는 증명할 방법을 모른다 하고, 국세청에 문의를 해봐도 답이 없다고 하니 세무 박사님이라고 하는 소문난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보니 헌법재판소 위헌 신청이 돼 있으니 그때까지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악법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면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주었다고 증여세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식한 본인을 처벌해 주시고 매형 동생 조카는 죄를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느끼는 법 감정입니다. 바로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피 목적이 없어지냐? 그래서 없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이렇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소한 세금 누락이라든지 회피가 350만 원 정도, 그것도 뭐 이 정도 A씨가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동기가 있다면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 바뀌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한번 걸리면 납세자가 이길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이렇게 조세회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법원도. 그리고 또 조사자도 실적 내기가 참 좋습니다. 액수가 일단 한번 걸어놓으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실적 내가 이번에 내가 1000억 원대 실적 냈다, 100억 원대 실적 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왜 실적이 중요하냐면요, 특성, 특별 승진 뭐 이런 거 혜택이 주거든요.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가 보면은 거의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건 겁니다. 그러면 막 실적만 엄청나지만은 실상 따져보면 다 체납입니다. 아무런 실속이 없어요. 국가 세수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뭐 신탁자, 주가 조작자 그 사람들을 형사범으로는 처벌하겠지만 세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양도세는 코스닥이나 협회, 증권 상장 주식을 가지고 하니까 양도세가 비과세고요. 증권거래세 외에는 없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자로는 이제 지정이 되지만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강자는 빠져나가고 경제적인 약자만 엄청 그렇게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누스의 얼굴이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명의신탁을 하는 동기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주식 명의신탁만을 문제 삼습니다. 첫째 유형은 주가 조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작전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차명 계좌가 필요해 한 거고, 그리고 또 협회 등록이 되면 이제 시세 차익이 커지니까 미리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가 필요한 그 대주주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유형은 이와 같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발기인 또는 주주가 필요한 경우, 주로 가족들한테 명의를 빌린 경우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게 이제 또 안타까운데, 이거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경제적인 약자로서 회사 사장 등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진짜 명의신탁 증여제를 거래해야 할 유형은 딱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스스로 협조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탁자에도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유형이나 세 번째 유형을 과세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회사 윗사람들부터 명의 빌려달라고 요구받으면은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최근 나오는 뭐 대한항공 사건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갑질하고 욕하고 뭐를 해도 깜짝 못 하잖아요. 예. 왜? 풀리기 두려우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풀리기 두렵고, 무슨 대꾸만 해도 해고되는 판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가령 이제 그 갑질하는 사람이, 야, 네 명의 좀 빌려봐, 이리 가져와 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명의신탁 해놓은 주식이 분명히 있다. 저는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 약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부담해야 된다면 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으로 제보를 하고 싶어도 제보를 못하는 이유가, 제보하면은 제보자 그 본인이 어차피 또 증여세 내야 되는데요. 또 나보고 제보했는데 기껏 제보해가지고 실적 내게끔 해줬는데 명의신탁 조세피 목적을 나보고 입증하라 라고 하면은 못하죠. 그러면 증여세 나오잖아요. 증여세 나오면은 뭐 그거를 그럼 뭐 조세불복 절차에서 그거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안 해주니까 압류하죠.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 하죠. 그러면 나는 뭐를 공익제보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이익을 받은 게 없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억울해도. 그러면 앞으로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명예신탁 이거는 세법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할 게 없어요. 이거는 경제적인 약자만 또 죽이는 꼴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증여제 이거는 세법에서 빼버리고, 두 번째는 공익제보하고, 제보를 하면은 그 제보한 사람들이 보통 다 수탁자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오히려 돈을 줘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좀 바뀐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혹 문재인 대통령이 보신다면 제발 좀 세법에서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언제 위헌소송까지 기다리고 하겠습니까? 요순 시대가 되는 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